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자세히 짚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외식 물가 이것도 좀 해볼게요, 박사님. 이게 외식 물가 상승률이 30개월 연속 소비자 물가 평균을 웃돌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는데 사실 뭐 물가 상승폭이 둔화됐다고는 합니다만 뭐 체감이 좀 어렵다 싶었잖아요. 얼마나 이 올랐길래 세부 품목별로 먼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물가가 국민들에게 상당히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정부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물가가 과연 떨어지는 게 맞아? 물가가 여전히 높다. 정말 이 높은 인플레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팍팍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렇게 체감 물가와 지표 물가가 괴리가 빚어지게 된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 먹거리 물가. 이 먹거리 물가는 이 일반 소비자 물가보다도 최근 30개월 연속으로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고공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먹거리 물가가 높다고 해서 먹지 않고 견디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 생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가 올라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체감 물가가 훨씬 더 높은데요. 수요가 줄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수요가 줄어들기가 어렵죠. 어렵죠. 구조적으로요. 그래서 이제 수요의 가격 비탄력적이다. 경제학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사과 같은 거는요 무려 55.5%, 엄청 올랐어요. 복숭아 44%, 네. 또 꼭 식단에 꼭 있어야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인 오이 무려 39.9%. 40%. 이것은 거의 살인적인 물가 상승 폭이죠. 그러니까요. 하나하나 따질 때는 부담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저게 쌓이면 엄청난 지금 물가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 현대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특히 어떤 제네릭 물가, 유전자 변형 물가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종자 혁명이 일어나면서 최근 한 20년 동안은 이 농산물 가격을 위주로 한 먹거리 물가가 일반 공산품 가격보다 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좀 올라도 서민들이 견디기가 그런대로 나름대로 견딜 수 있는 명분이 됐는데 코로나19 이후로는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지금 먹거리 물가는 30개월, 특히 외식 물가는 30개월 연속으로 일반 물가보다 훨씬 높거든요. 현재 지금 그래픽에도 나오지만 농산물 물가 같은 13.6%. 그러니까요. 저게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 이게 안정세를 보여왔다가 농산물 물가마저 이제 큰 폭으로 저렇게 올라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 부담 요인을 작용하고 있다는 그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먹거리 물가는 가격이 올라도 안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탄력성이 적기 때문에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가격 부담 때문에 국민들의 실제 어떤 가처분 소득이 소비자 물가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도 훨씬 더 높이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오르느냐? 네. 과연 대책은 없는가?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이상기후 이런 데도 요인이 있습니다만 기상제의 같은 거요. 유통 구조상에도 현지 물가가 떨어져도 소비자들이 직접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은 잘 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좀 유통 구조를 좀 혁파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소비자 단체들이 좀 적극 나서서 어떤 지역에 어떤 업소에 어떤 물건이 더 비싸고 싸다 이런 것을 좀 비교 통계를 열심히 하면서 네. 소비자들에게 좀 선택의 폭을 넓혀주면 유통업체들이나 또 최종 외식업체들도 가격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외식 물가의 기본이 되는 게 가공식품인데요. 네. 이 가공식품 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가루라든지 설탕 이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공식품 가격을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많은 이 식품 원료 가격은 국제 시세가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한 번 올라갔던 이 가공식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예. 올라가기는 굉장히 쉽고 빠르다 내려올 때는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런 대목에 대해서도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들이나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최근에 이제 근원물가 안정세도 그렇고 국제유가 하락세를 비춰봤을 때 12월에도 물가 안정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 예상은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렇게 체감하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너무 힘겨운 상황이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전망 좀 고려했을 때 정부가 예상했던 어떤 연간 물가 상승률 가능할까 궁금해지네요. 예, 현재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3%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한때 3.8%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랬었죠. 현재로서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국제 유가가 안정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환율도 지금 상당히 안정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총체적으로는 정부가 생각하는 물가 하락 폭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은 여기에도 최대 변수가 역시 생활 물가입니다. 지금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실제로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물가 수준은 정부의 CPI 공식 통계보다도 높거든요. 저렇게 물가가 높으면 결국은 이 국민들의 마음에 소비자 물가 인플레 심리가 사라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직접 지출하는 물가가 저렇게 높으면 결국은 경제는 심리다. 특히 물가는 심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먹거리 물가와 외식 물가를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국제 유가를 안정된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물가 안정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예. 그런 면에서 좀 전 국민이 함께 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건강보험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 부담 없이 이제 의료 보장을 받는 이른바 피부양자 인정 기준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전 국민이 보험료를 다 내고 예. 또 전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의료 사각지대가 없도록 한다. 이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예. 그리고 모든 병원의 모든 의료 서비스를 100% 보장받는 이른바 무임승차 피부양자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높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보험 가입 대상, 전 국민이 가입 대상인데 약 30% 이상은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아예 통보도 안 받아요. 주로 어떤 분이 있냐면 이제 일정 소득 이하의 피보험자의 배우자. 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이해가 돼요. 부부가 일심동체고 그렇죠. 공동생활을 영위해 가니까. 한 가정이니까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특히 다른 게 이제 직계 존속, 직계 비속은 촌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다음에 손자, 정손자, 고손자. 요즘은 연령이 높아져서 고손자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할아버지로 명의가 되면 한 푼도 안 되고 거꾸로 만약에 손자가 그 직장 보험에 가입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한 푼도 안 내요.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도 지금 안 내기로 돼 있죠. 자, 그다음에 또 이 처가, 본가는 물론이고 처가, 또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댁, 뭐 친정 이런 쪽이 전부 다 물론 일정 소득 규모 이하인 경우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 비중이 33%에 달하다 보니까. 예. 건강보험 재정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같이 무료로 해주면 물론 좋겠죠. 뭐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뒤늦게나마 이 피부양자 제도를 손을 본다.
예. 이렇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박사님 보실 때 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 폭이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넓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손본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까지 축소를 할 것이고 또 이게 단기간에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예. 어떻게 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짚어보겠습니다. 예, 또 우리 속담에요.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가 있어도 배가 아픈 것은 참지 못한다. 형평성이 무너져서 배가 아픈 경우 그렇죠.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거든요. 건강보험료의 재정 안정도도 문제지만은 옆집에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네. 그 집에서는 뭐 할아버지가 돈 좀 번다고 자손들이 줄줄이 건강보험료 한 푼도 안 되는 무임승차다. 이랬을 때 소위 공공성 문제나 사회 통합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적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죠. 네. 유럽의 경우는 두 가지 모델인데요. 북유럽파의 경우는 이 북유럽파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아무도 안 내요. 예. 세금으로 다 걷어서 해소하기 많이 때문에 세금을 내니까요. 예, 피부양자 뭐 무임승차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남유럽이나 중유럽,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제도가 비슷한데 거기서는 적어도 1촌, 그러니까 부모만 인정해주고 또 자녀의 경우에도 23세가 넘어서면 같이 살거나 안 살건 무조건 돈을 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면에서 이런 나라의 제도들을 좀 같이 좀 원용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좀 혁신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 좀 필요해 보이는 네. 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경제일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